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또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전부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보면 어제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니케이라든지 뭐 상해 조갑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처음엔 조금 약세를 띄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올리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해외 증시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종목 위주로 테마 위주로 뭔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갔던 거를 잘못 잡았을 때는 바로 반대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성 종목은 조금 투자를 삼가시는 게 지금 맞고요.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는 좀 이제 무기를 잡으시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천천히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오늘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하향 추세, 하락 추세라고 하죠. 하락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깨면서 이번에 V자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이제 이 한 번 더 하락 곡선을 주면서 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요 과정에서 한번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증시가 뭐 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거래가 그만큼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갖가지 좀 우려스러운 혹은 위기감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지금 뭐 여부를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서 증시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 바로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뭔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크게 중요한 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뭐 크게 지금 이탈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충격과 그 다음에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세기형으로 조금은 수렴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최근에 다시 한번 코스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좀 하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상승했습니다. 뭐 조금 상승했지만 이제 1,200원대로 거의 다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1,193원. 이제는 요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딱 보더라도 이 환율 추세가 계속 위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향이죠. 네. 유동성 자금이 이제 회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네, 우리나라 증시가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환율도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조금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4% 정도 1.3% 갔다가 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대에서 이제 꽤나 오래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4% 정도가 이제 주식 배당금 수익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마지노선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1.4%가 뚫린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뭐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1,300원 마무리를 했고요. 2.29%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밀어붙이면서 마무리 좀 했는데 아쉽게 좀 하락으로 마무리 좀 했고요. 뭐 크게 거래량이 오늘도 없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이제 꽤나 많이 감소해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죽은 채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재미가 없고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제 뭐 1% 한 두 번 올랐다가 3% 떨어졌다가 뭐 0.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이 주식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을 보면서 네,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큰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루하루의 주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구간들 19,000원대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1차 유상증자 가격이 뭐 얼마로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상증자 가격에 따라서도 네.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1000주를 가지고 계셨을 때, 네, 127주죠. 127주에 대해서 단가가 지금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6,500원 정도로, 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네, 127주에 대해서 16,500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평단가가 16,500원인 127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부터 가져오신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참여를 했을 때 만약에 16,500원이라고 했을 때도 오히려 자기 단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8,000원에 지금 뭐 두산중공업을 단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꽤나 이제 수익을 보는 상황인데 16,500원 이 주식을 또 굳이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추가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네, 제가 뭐 딱 잘라서 뭔가 사세요, 파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결국에는 저의 방향은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수하는 방향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단가가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를 꼭 100%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네, 신주 배정 기준일 전에 이제 팔아버리면 유상증자 참여 기회가 없어지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쭉 가져오던 그게 사실은 좀 더 높이 보고 가져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굳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본주를 팔자니 뭔가 또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실 때는 네, 12월 29일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 뒤로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고 네, 그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기회가 왔을 때
신주인수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27주에 대해서 아까 16,500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죠. 근데 그 127주에 대해서 이제 신주인수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신주인수권 가격은 아무래도 권리락만큼의 한 가격 정도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 증자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권리락이 많이 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의 127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월 달에 1월 중순에 이제 정확한 날짜는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이 127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아마 두산중공업 뭐 1B 뭐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될 거예요. 본인의 이제 계좌에 그거를 이제 파시면 됩니다. 그 팔면은 그냥 주식처럼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 만약에 1,000원에 매도를 한다면 뭐 12만 7천 원이 이제 잔고에 나와서 네 그렇게 본인의 수익처럼 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8,000원에 들고 계셨던 그 주식은 권리락에 의해서 지금보다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127주를 팔므로 인해서 이 수익금이 그 하락을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원래 가져오던 그 8,000원에 대한 단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건데, 네, 유상증자 참여를 할 건데,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제 추가로 뭔가 이 돈을 집어넣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제 21,300원입니다. 네, 21,300원인데 뭐 본인들의 이제 단가가 뭐 17,000원이라고 합시다. 네, 17,000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죠. 네. 근데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 12월 29일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127주에 대한 그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127주에 대해서 16,500원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참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본주를 매도를 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이제 참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주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7주에 대해서 127주에 대해서 이 모든 127주를 다 참여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29일까지 2,000주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팔아서 뭐 현금 확보를 해두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유상증자 참여 권리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많이 참여하실 분들은 12월 29일까지 최대한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죠. 12월 30일에 권리락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가 싸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종가가 이제 12월 29일 종가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2만 뭐 1,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이제 종가를 계산해서 권리락이 발생하면 아마 2만 700원이죠. 네, 2만 7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건 제가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 양봉이 나왔던 데가 두산중공업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좀 주가가 올라가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네, 주가가 좀 싸지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한 사람들이 미리 이제 매도를 해버리니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들고 가기 싫은 분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매도 물량을 이제 받아주면서 좀 진행하는, 뭐 천천히 진행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상승은 권리락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신주 상장 즈음해서 또 이제 그런 신주 상장 물량이 또 이제 출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조금 한 번 더 이어가다가
그런 원전 소식과 함께 올라가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과 이제 주가가 좀 수렴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상증자 얘기를 계속 드리면 결국에는 권리락 이후에 한번 이제 좀 만약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라면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그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2월에 이제 청약일이죠. 네. 그래서 2월 청약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2월 13일이 청약일이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2월 13일에 딱 맞춰서 뭐 2월 12일에 뭐 매도를 해서 돈을 확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D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건 D 플러스 2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D 마이너스 2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일 적어도 11일에 매도를 해서 하나 둘이죠. 네. 그 13일에 딱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1일에 또 하면 뭔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3일 전에 좀 여유 있게 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그런 정확한 타이밍 자체는 지금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는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발표 이후에 좀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권리락 이후에 조금 상승하다가 신주 상장쯤에서 한두 달 정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 소화 물량 끝내고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많이들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이제 하락하는 중간에 또 뭐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이 12월 22일에 EU 그린 텍소노미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뭐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이거 독일이죠. 그쪽에 대결 형상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증설하는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독일도 좀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좀 이 원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다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죠.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시스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좀 보장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외형 구조물들은 사실은 지진에 대해서 웬만한 지진은 다 견디거든요. 네. 근데 그 시스템적인 조금 보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후쿠시마는 해일로 인해서 그 전기가 차단되는 바람에 냉각 기능이 떨어져서 그게 이 원자로가 열이 올라가 가지고 수소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사고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만 없다면 또다시 제2의 후쿠시마가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러시아가 또 움직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의 공급이 현지 시각 21일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이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량이 급감을 했고 러시아 가스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이날 가스관의 수출 물량을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제한을 하면서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유럽 주요 도시에서 정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린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 에너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뭐 어떤 거를 움직이는 혹은 단순히 쓰는 용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국가의 그 안보를 책임지는 아주 큰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아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이 무기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가스를.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겁니다. 네. 천연가스를 이용한 뭐 발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근데 이 가스를 이제 중단을 해버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로만 적응을 해야 돼,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지난달 대비해서 풍력 발전량이 10%대로 줄었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바람이 불지 않아 가지고 풍력 발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안보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독일은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적으로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게 뭐 해외 우방국으로부터 좀 에너지를 수입하는, 또 이제 돈을 줘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전기료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원전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프랑스, 영국, 네, 영국, 뭐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왜 그렇게 원전을 자꾸 외치는지, 또 이렇게 러시아 친절하게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당연히 이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할 테죠. 네, 모든 게 이제 전기차로,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그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았을 때는 전기 수요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에너지 위협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내일 EU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의 이 원전에 대해서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또 결정하는데 한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뭐 중간에 이제 소식이 좀 샜는데요. 일단은 뭐 차트는 이 정도로 봤고 투자자 바로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뭐 외국인 39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은 7만 4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7만 6천 주 매수를 했고, 뭐 나머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뭐 사실은 크게 매수를 이어가다가 또 조금은 팔았다가 샀다가 반복을 하네요.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좀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12월 말 들어서는 조금 이제 힘을 약하게 주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 이제 4일 연속 매수하던, 거의 6일 정도 매수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던 거를 이제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실제 이제 매도 물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추정은 매도로 잡혔네요. 자, 뭐 수급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뭐 12월 말 내년 초 정도는 뭐 두산중공업 주가가 뭐 크게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진행할 것 같진 않고요. 좀 지루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을 아끼셨다가 네, 계속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좀 전해드릴 테니까 이런 소식들 보시면서 두산중공업의 큰 맥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매도 보시면 뭐 오늘 1380만 주 잔고, 그래서 잔고는 또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공매도 상황과 대차 상황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이제 상환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공매도 1거래량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거래가 오늘도 25만 주 정도로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네, 이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계속 뭐 급격하게 감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주 상장에 대해서, 네,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해서 이 공매도 잔고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를 보았을 때는
오늘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대차장고 감소 상위 종목에 또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산중공업이 있었고요. HMM도 있네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142만 주 대차 감소했고요. 3,500만 주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차장고도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 네,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게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64만 주 매도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합쳐갖고 한 200만 주 정도 매수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8.6% 정도로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네, 천천히 한번 계속해서 이 템포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코스피를 24조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큰 비중으로 매도를 했죠. 그래서 기금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비중을 줄여간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매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상위 종목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 이어서 그다음에 하이닉스, LG화학, 뭐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대표적으로 네, 그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때 급등을 했던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SK 700억,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2,730억, SK 아이테크놀로지 3,700억 등 SK 관련 계열사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1,000억 정도, 카카오페이 6,810억 이렇게 카카오 계열사 매수 한 게 특징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두산중공업, HMM,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대한항공 등을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보다는 두산중공업 매수량이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 차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에서 24조를 매도를 한 대신에 이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연기금 두산중공업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비전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SMR이죠. 네.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전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두산 삼성중공업 소형 원자로서 이제 소형 원자로에서 대박을 노린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이제 SMR 종류가 지금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분류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경소료용, 그 다음에 소듐 냉각형, 고온가스형, 용융염 냉각형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경수로형은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냉각제를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고 하지만 소듐 냉각형은 소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고온가스형은 헬륨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용융 냉각형은 용융염을 냉각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 개발사를 보게 되면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경수료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미국의 이제 테라파워, 빌 게이츠 투자 회사죠.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또 이렇게 소듐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엑스에너지에서 헬륨, 고온가스형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덴마크 시보르크죠. 네, 시보르크 등이 이제 이렇게 용융염 냉각형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너를 보면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두산중공업, GS에너지, 삼성물산이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제작을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미 3조 가량의 주기기를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두산중공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엑스에너지 고온가스형 SMR입니다. 그래서 주기기 설계 제작을 이제 또 엑스에너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두 가지에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 SMR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와 캐나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이 소듐 냉각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뉴스킬 파워에 대한 그 SMR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인허가를 이제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제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이미 이제 설계 인허가를 받아내서 2029년 첫 상용화가 예상된다. 이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아이다 호주죠. 거기에 6기 77메가와트를 6기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2029년에 첫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원전이 이제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이 된 반면에 경수로형 SMR은 이 같은 주기기 모두를 하나의 모듈에 집약을 시키고 기존 원전의 커다란 콘크리트 경납 건물까지 모듈에 일체화했다는 점이 차별화가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를 하나의 모듈에 집약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산중공업을 분석을 했을 때 두산중공업에 대한 원전 주기기를 살펴보면 자,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제어봉 구동 장치, 그래서 가압기, 원자로 상부 구조물, 핵연료 취급기, 핵연료 저장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저 SMR에 집약되는 그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모듈 기기를 이 두산중공업이 대부분 이제 이 책임을 지고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세한 이제 계약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보를 좀 파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내용을 좀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비중이 크게 주기기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이제 기술 얘기고요. 네, 그 다음 또 엑스에너지와 이렇게 또 협력을 하는 그래서 주기기 시장에서 40년 이상의 업력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뉴스킬 파워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형 SMR을 또 검토를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무역개발청 지원을 받아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료 기사라서 제가 뭐 결제는 하지 않았는데 요건 이제 공식화되면 네,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 네, 카자흐스탄에도 지금 뉴스킬 파워가 네, SMR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던 소식은 SMR이 이제 미국 아이다 호주 그죠? 아이다 호주에 6개 77메가와트 6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였죠? 루마니아였죠. 루마니아에 12개였나요? 12개 정도를 또 짓게 되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와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한 12개 정도가 지금 MOU 체결을 하고 미국 뉴스킬 파워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기기를 두산중공업이 계속 수주를 하게 된다면 괜히 이제 3조가 이미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예상액이 900억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SMR 이 주기기 수주로 900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내후년부터 네, 이 3조를 이제 6년간 채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6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수주를.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SMR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대형 원전 시장이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터지게 된다면 확실히 힘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 미래를 보았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고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신주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기간 그리고
이런 이제 패턴을 좀 보았을 때 크게 움직이고 좀 쉬어가는 패턴, 크게 움직이고 쉬어가는 패턴을 보았을 때는 지금도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똑같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SMR 시장만 확보된 것이 3주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 뭐 연말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뭐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폴란드, 그 다음 체코 원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지거나 혹은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미국과 이제 또 주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터지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뭐 가스터빈 시장, 그 다음에 뭐 3D 프린트 시장 아니면 풍력 시장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지금 조금 지루하고 주가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네, 그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올해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가오는데요. 마지막 즈음에는 제가 연말 결산처럼 한 번에 쫙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 있었던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